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 세 번째 페미니즘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 체험들, 내가 여자라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기를 낳을 때, 네. 뭐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여자들이 진짜 내가 여자구나 하고 느낄 때 그렇게 이렇게 모성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은 차별을 먼저 느꼈다 그런 네. 표현을 썼었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그야말로 페미니즘 또는 여성하면 가장 대표되는 이 모성이라는 거죠. 어머니, 모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들으면 가슴이 좀 찡하지요. 네. 도대체 모성이 뭔가? 내가 어머니로서의 모성이 절실할 때 어떨 때였나요? 아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몸 안에서 뭐가 끓어오르는 네, 듯한 짠한 마음, 그죠? 네. 막 속을 긁는 어떤 네. 마음, 애가 힘들어할 때. 예. 예, 또 그럴 때 느끼셨고, 또 어떤 때 느끼셨어요? 우리 강명일 선생님 마이크 되세요? 네.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이가 좀 뭔가 적응을 못할 때 엄마가 간섭할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결론은 이제 내 인생이다 생각을 했는데도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고통스럽죠.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렇게 안 오는데 아이의 고통은 왜 그렇게 깊게 오는 것일까? 그죠? 어떨 때 모성을 느끼셨어요? 저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보내고 제가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한 2년쯤 하다가 우리 작은 애가 학교를 갔는데 막 다리를 붙들고 막 우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큰 애한테 맡겨놓고 가다가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렇게 애가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제가 집에 와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애가 8살이면 작은 애가 6살 때죠. 그때 덮어버리고는 지금까지 덮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네. 힘들어할 때 예. 엄마는 뭐예요? 자기 거를 포기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기 걸 포기하고 아이 옆에 있어주고 뭐 그런 예. 거 본데, 나를 포기하고 아이를 기르는 게 어떤가? 네. 포기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때 우리 친정엄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분명히 저를 위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근데 내 딸은 그런 상황에 생겼을 때 어떻게 안 할 할까?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 지금 근데 봐서는 이게 안 할 것 안 할 같아요. 것 같잖아요. 네네. 세대가 다 뭐 약간의 섭섭함이 있지만 스스로 쓰겠지 하고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의 세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한 15년 앓고 가셨는데 마지막까지 부른 게 제 이름이에요. 와. 왜? 왜 그랬냐? 이렇게 대학을 보내서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을 가고 아이고. 그 가슴 아픔을 마지막 좀 딴 걸 다 기억 못해도 그거 하나는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고 돌아가시는, 그게 이제 그 자식에 대한 그 고생한 자식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겠죠. 예.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돌아가실 때 정말 병원에 계셨는데 내가 마침 그때 엄마한테 쫓아가서 그 운명하는 걸 내가 봤어요. 와. 운명하는 걸 보는데 나는 그냥 우리 엄마는 언제나 돌아가실 거야. 돌아가실 거니까 많이 기다려온 거지. 십몇 년을 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나 보다 좀 담담했어요. 그렇죠. 나는 당신은 진짜 담담했다. 오랫동안 쉬기 예,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근데 당신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지. 예. 자식은 안 그랬는데 부모는 그 아픈 자식이 예. 가슴 속에 묻어놓고 살잖아요. 맞아요. 이 모성, 이거 맞아요. 어떡하나.
제가 어머니라는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모성에 대한 내용이 쫙 전시돼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자식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감정을 지니고 있대요. 그게 이제 유전학적으로 엄마의 뇌에 남자 Y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설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벽이 있어서 그 염색체가 몸에는 가도 뇌에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는 자신의 건강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면서까지 자식이 새로운 생명체가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모체래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면으로도 모체가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장벽이 느슨해졌을 때 Y 염색체가 들어가서 엄마, 여자는 X 염색체밖에 없잖아요. 엄마의 뇌 속에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의 뇌에는 Y 염색체가 다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했대요. 그 뇌파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자신을 생각하는 전두엽 기관이 있대요. 근데 아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엄마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그 뇌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는 얘는 내 자신이야. 사실 나보다도 더 소중한 나라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실제 체험하잖아요, 그죠? 체험하는데 우리가 모성하면은 이렇게 깨닫는 거, 네. 마지막까지 깨닫는 그런 어떤 포용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모성을. 네. 근데 모성이 포용성만 있나? 어떨 때 엄마가 용감해져요? 아기가 위기에 처하면은 차도 세우는 게 엄마래요. 그렇죠. 그 투쟁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모성에는 한없이 포용하는 것도 있죠.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그 침해받았을 때의 투쟁성. 네. 그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내가 얼마나 전투적으로 바뀌는가? 경험해 보셨어요? 모성에 두 얼굴이 있다는 거죠. 네. 무한히 품는 힘도 있지만 또 어떤 모성이 상처가 났을 때 도전해는 뭐 옛날 로마 시대에도 그랬죠. 또 동물에게 먹혀가면서도 끝까지 막 투쟁하는 투쟁성. 저는 이제 그 모성의 포용성도 중에 저는 보단 투쟁성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었거든요. 둘째 아이를 그때 우리 남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야말로 백골단이 와도 백골단을 이겨먹더라고요. 제가. 와.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내 친구 4명인가가 똑같은 86년생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85년에 임산부였어. 다 4명인가가. 근데 이제 어느 김건태 의장 재판을 갔었는데 그게 이제 안기부 직원들이 쫙 깔려있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골단이 못 들어가게 바깥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백골단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 배불떼기들이 날 죽여라고 달라드니까 와. 그야말로 백골단이 못 이기는 거예요. 배 내밀고 날 죽여라고 너무 들어가겠다. 정말 난리를 쳐갖고요. 한 4명이서 막 쓰러지고 막 엎어지고 백골단을 이겨먹는 그 못 말리는 전투성. 그래가지고 그 재판 현장에 들어가서 녹음을 해갖고 나와서 세상에 알렸어요. 그래서 김건태 고문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 배경이 그때 인재근 잡고 우리 백불떼기 4명이 그 인재근을 에스코트를 해갖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녹음해서 세상에 그 고문 실제를 했거든요. 너무 용감해지는 거야. 정말로 내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는 한 나는 내 남편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절실한. 너무나 아무것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한 번은 또 그 민청년 사무실 한 5층에 다 경찰들이 쫙 막아 있었어요. 정경들이. 저는요 거기에 이 배우의 유인물을 천장을 들고요. 그 길을 유유히 뚫고 갔어요. 5층까지. 전사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전사로 바뀌더라고. 내가 원래 전사였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뱃속에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건 또 뭐냐요. 와,
여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딱 모성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모성은 끊임없이 안아주는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랑, 네. 누나 같은 사랑, 끊임없이 못해도 도와주고 못해 끊임없이 도와주는 사랑이 하나 있잖아요. 네. 한쪽에는 잘못됐을 때 그걸 풀어가는 눈에 막 불이 나네, 불이. 와. 그런 양쪽의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에 어려울 때 6.25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 사회를 지켜왔다는 게 뭘까? 포용성만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전투성도 지키는 거 아니겠나? 그렇죠. 생존의 전투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험들 좀 하셨는지. 교수님이 4명이 아니고 8명이. 그때 전사할 때 아, 그렇지. 8명이에요. 뱃속에 들었어요. 여덟 명. 8명. 그 애들이 지금 34살이에요. 와. 33살이네요, 다. 33살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쩌면 용감해지나 몰라요. 저는 한번 그 우리 아이가 군대 갔을 때 보이싱피싱 전화. 아, 보이스피싱. 네. 네. 제가 저녁을 7시쯤에 이제 밥을 부엌에서 하다가 그 홈모터 인터폰으로 전화 그쪽으로 와서 제가 달려와서 딱 받았는데 그 정원균 그 저기까지 걔 일병이면 일병 얘기하면서 집이 저 딱 그런 부대랑 딱 그런 거예요. 이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대에서 전화 왔으니 그 가슴이 처음에는 여기가 철렁해서 제가 주저앉았어요. 너무 놀라갖고 이 저녁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되니까 애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저앉았다가 힘까지 다 빠진 거예요. 손, 발에 힘이 쭉. 이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내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어디를 다쳤냐 그랬더니 다리를 다쳤다고. 그래서 얼마큼 다쳤냐니까 지금 병원인데 다리를 많이 다쳤대요. 칼에 찔렸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거실에 있었는데 손짓을 하면서 전화를 거실 전화 저쪽을 받아라고 말이 안 나와. 놀래가지고. 전화 말이 안 나와. 받아라. 그 남편을 전화 받을 동안 나는 이제 홈모터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간 거야. 한 번. 들어가서 제 핸드폰을 찾아갖고 막 이거 혹시 보이싱피싱인지 모른다 생각이 딱 나서 와. 전화를 순간순간에도. 제가 막 핸드폰을 내가 지금 침착해야 돼. 나 엄마니까 침착해야 돼. 우리 아들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같아. 그게 다쳤다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막 뒤지니까 그 소대장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부대. 아니 처음에 부대 전화를 했더니 퇴근하고 아무도 안 받아. 그래서 소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원균 엄마인데 아이가 다쳤습니까? 딱 그랬더니 예. 아니 옆에 있는데 이러니까 제가 더 놀란 거예요. 왜 더 놀랐냐면 퇴근하면은 걔는 들어가 숙소에서 자야 되고 소대장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쳤냐니까 안 다쳤대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바꿔주세요. 내가. 근데 이제 소대장님이시죠. 이게 또 안 나고 부대죠 하고 이렇게 급하니까 그렇게 나와. 근데 이 전화를 첫 번째 부대로 전화했을 때는 제가 직접 눌렀는데 두 번째 소대장 전화를 누를 때는 손이 떨려서 안 눌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 걔 방을 들어가서 문 닫으라 그러고 눌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눌러 이랬더니 이제 애가 무슨 말인지 알고 전화를 누르더라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바꿔달라니까 아들이 받는 거예요. 엄마 이러길래 너 정원균 맞아? 그래서 아이를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줬어요 처음에. 근데 울면서 너 왜 다쳤어? 너 왜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 울면서 엄마 다쳤어. 심부름 가다가 다쳤대요. 아이가. 다친 건 맞네? 그래서 왜 심부름 가다 다쳤어? 무슨 심부름을 간 거야? 막 이러다가 내가 놀래서 아빠를 바꿔주고 내가 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너 정원균 맞아? 이랬더니 걔가 맞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어머니예요. 야 원균아 그럼 너 엄마 생일이 언제야? 이랬더니 걔가 당황해서 막 웃으면서 앉아서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애가. 앉아서 앉아서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 생일 언제냐니까 애가 당황해서 엄마 생일 언제지? 3월 19일 이러는 거였어. 근데 걔네들이 벌써 우리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야. 집이고 뭐 계급이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네 동생 이름이 뭐야 그랬어요. 진이 이랬어. 진이 생일이 언제? 진이 생일 언제? 엄마 왜 그래? 앉아서 왜 그래? 아이를 막 앉아서. 놀래가 앉아서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래서 내가
동선생이 어디 5월 17 이러길래 아 얘가 우리 아들 맞구나. 아까 받은 애는 우리 아들이 아닌 거 목소리는 똑같지만 쟤는 우리 아들이 목소리가 아니다. 똑같았어. 그래서 전화를 끊고는 내가 소대장을 다시 바꿔달라고 그런 거야. 이야. 소대장님 이 전화를 끊고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제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전화가 오고 집으로도 오고 핸드폰 다시 오고. 그 침착함. 네, 이야. 남편은 벌써 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확인할 생각 안 하고. 남편한테 저한테는 아. 부대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을 바꿔줬더니 남편한테는 거래하고 있었어. 남편한테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부대에서 나오는 군인이 있어갖고 걔를 데리고 가서 칼로 찔렀다. 생명이 지장 없지만 돈을 주면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방으로 밖에서 나오면서 이야. 내려놔. 남편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부대에서. 아니라고. 엄마 아무 일 없어요. 야. 소대장이 전화하셔. 그 위기 상황이더니. 아무도 네. 없어요. 괜찮아요. 절대. 그리고 왜 같이 있었어요? 이랬더니. 이게 엄마란 말이에요. 회식이래, 회식. 회식하는 중요대. 엄마. 진짜 그 지금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여보세요 받았는데 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그때는 아닌가 아는데 벌써 제가 또 네.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어제의 악몽 때문에. 그랬지, 남편 그랬지. 보고 어제 그 목소리야. 내가 딱 그래서 남편이 딱 받았는데 전화 끊어버려. 그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남편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못하는 부정하고 거야. 잡아요. 무서워. 저는 이걸 알아봐요. 정말 내 아들이 다쳤는지. 이거 바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네. 게 대단하죠. 그 다음날부터 저는 이제 안수사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렇겠다. 세상에 그렇게 캐치하는 그 침착성. 대단하네. 위- 워낙 위기에. 자식에 대한 소중함이 와. 냉정함을 찾게 한 거야. 맞아요. 그렇죠. 참. 그런 경험 있으세요? 들으니까 제가 저희 아이가 저희 신혼 때 예, 조그만 아파트에 다른 집은 다 이제 베란다에 샤시가 있는데 저희 집은 없었어요. 근데 바깥에다가 이렇게 빨래를 널잖아요.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에 이제 빨래 거는 거 있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거기다가 애기 입으로 이렇게 널어놨는데 저희 아이가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바깥에 아이고. 샤시도 없는데 5층 아파트.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진짜 이렇게 그러면서 앞동을 봤는데 4층에서 여자들이 커피 마시고 있는 것도 보이면서 어떻게 걔를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평소 같았으면 제가 또 소리를 많이 지르거든요. 무슨 놀란 일 있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예, 그럴 땐 놀라지 않고 좀 침착하게 애를 이렇게 딱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1층으로 이사를 왔죠.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내가 좀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막 호들갑 안 하고 이렇게 탁 애를 네. 챙겨. 그 진짜 냉정함. 되게 위험한 와.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냉정함. 나요. 예. 와. 그 냉정함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침착성은 어디서 나오냐. 네. 그 모성에서 나오는 거. 그럼요. 이 모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성이 마냥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판단의 위기 상황에서 캐치하는 힘 뭐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계속 내가 대하주는 뭐냐. 도대체 모성이 뭘까? 모성이 갖는 힘은 뭘까? 그러니까 모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일까? 또는 모성이 여성 페미니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항상 있어요. 저도 이제 용기, 그러니까 여성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나? 침착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그게 남이 안 갖고 있는 아까 얘기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이 아주 어려운 일 당해서 심각할 때가 있었어요. 네. 이제 상황은 너무나 큰 상황이야. 그런데 제가요 화를 하나도 안 내고요. 그야말로 아주 뚜렷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쫙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행동이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그 감정적 폭발 한마디 안 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해나가더라고요. 네. 그래 끝까지 해나가서 우리 딸을 살렸어요. 제가 우리 딸이 죽을 뻔했는데 네. 살려냈어요. 그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갈 수 있을까? 울 수도 없는 상황 있잖아요. 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오로지 원망할 수 있는 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원망을 네.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런데 원망을 사람에게도 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면 안 되지. 그럴 수가 있어? 이것밖에 마음속으로 또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이런 불행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욕하면서 그 냉정함을 지키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우리 딸을 살려서 지금은 이제 공부도 하고 갔지만 그런 문제 이런 것들 또 제가 경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딸이 독일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응급실 실려간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그 소식을 새벽 1시에 알았어요. 안 되는 영어가 다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와. 그 독일의 간호사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호하는데 안 되는 영어가 막 샬라샬라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상태가 어떠냐. 막 그 사람이 알아듣고 하나씩 걱정하지 마라. 뭐 어쩌죠. 그래서 우리 딸을 그 독일에서부터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까지 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요. 실시간 체크를 해서 딸을 한국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700만 원이나 되던데 병원비가 7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보험을 들어가가 다행히. 근데 이런 경험들 보면서 야 이거 뭐 또 남편하고 다른 자식에 대한 이게 뭘까? 그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까? 그러니까 엄마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본능 플러스 감각, 태도 이런 것들이 이게 내 삶에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에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어떠세요? 저는 플러스인 것 같아요. 플러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조금 다른 사람하고는 특이한 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좀 냉정한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자식들한테 그 왜 부모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들한테 그래서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한꺼번에 깨물으면 그런 것처럼 내가 너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편애가 있으셨는데 편애를 하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용기 있으시다. 그래서 저는 그 엄마한테 진짜 잘 보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다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내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싫었다는 얘기를 자라면서 계속 했어요. 아이고. 너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힘든 건 그것도 오빠가 없으면 모르는데 아들이 오빠도 있는데. 있는데도. 네. 근데 또 그 이유는 우리 엄마가 11남매의 첫째였거든. 그래서 엄마는 10번째, 11번째 동생이 우리 오빠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저하고 사이에 있어. 우리 오빠와 나 사이에 10번째, 11번째 삼촌이 있어.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그런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할머니가 모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기를 낳기만 한다. 아기를 낳기만 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엄마가 이제 20살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막 이제 옆에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잃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진짜 옛날 말에 대지게 맞고 그 뒤로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좀 어려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되게 그러시면서 다 서울 와갖고 읽으셨는데 저는 그래서 아기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엄마들의 이게 모성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 자기 애기 건사 안 하는 사람들, 자기 애기 울리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좀 어떤 강박적으로 되게 싫어했어요, 내가. 왜냐면 나는 우리 엄마니까 난 당했지만 다른 사람도 난 그런 건 싫었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좋아하고 철거촌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 일을 했는데 내가 내 애를 낳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는 내 애처럼 돌본다고 하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처녀 선생님들이 우리 다 뭐 보육교사 어린이집 하고 막 유치원 선생님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반대로 나를 사회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엄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아이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내가 엄마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좀 약간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만 뭘 좋은 걸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에 대한 신념도 확장이 더 생긴 거죠, 확장이 아이 때문에 저는 바뀌는 오히려 것 확장이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사회로의 확장, 이게 이제 돌봄 서비스 또는 평화를 유지하고 따뜻함을 주는 이게 이제 여성이 갖고 있는 강점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은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회 가정에서는 바쁘지만 사회 나면 어때요? 약자죠. 사실 약자 차별을 좀 받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좀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경력 단절이 되게 된 배경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선생님. 사실은 저는 어떠냐면요. 아기를 낳고 이럴 때 별로 이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 제가 애들한테 되게 너희는 복이 많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 나가거나 무슨 뭐 놓기 싫은 직장이 있었으면은 좀 아까웠을 수 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보면은 저희 딸 친구 엄마가 이제 뭐 빵빵해요. 막 어우 저렇게 똑똑하냐 사람이 어우, 저런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직장을 놓는 게 이제 큰애 때문에 직장을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좀 약간 본능적으로 모성이든 뭐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애를 이렇게 선뜻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직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뭐 퇴직금이 쌓이거나 뭐 그런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학원에서 뭐 언니랑 학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또 그만뒀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그만두고 아기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애들한테 야 너희는 진짜 복이다. 니네 엄마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딸을 잘 기르셨잖아. 잘. 아유, 아무튼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냥 학교 나가서 선생님들을 볼 때 아유 좀 속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선생님들 너희들이 뭐 이렇게 똑똑해서 야 나도 막 야 그런 데는 갈 수 있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교에 다시 또 그런 일은 또 잡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제 또래가 그러는데 좀 약간 안쓰러워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들을 외롭게 했을 것이며 그렇죠. 방송에 좀 이런 얘기 나오면 이상한데 좀 같은 나이의 여성을 볼 때 아휴 저 자리가 그냥 만만치가 않은 자리인데 네. 교장이 되기 위해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할 하나를 버리고. 예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샘나고 부럽고 이런 게 아니라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인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지만 현실이에요, 그죠? 우리 현실이 제가 직장 커리어먼 출신 아닙니까, 그죠? 네. 커리어먼 30년인데 애 낳아서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다 키우고 오로지 회사의 그 경제생활과 사회적 진출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가정 전업주부로 애들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아이에 비하면은 그럴 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렇죠.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 길만 옳다. 사회적 진출과 경제적 독립만이 여성의 살 길이다. 그것만 줄기차게 밀고 간 거예요. 줄기차게 밀고 가서 가보니까 뭐가 있다고. 뭐 그렇게 없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네. 그게 깨달은 게 제가 58세예요. 58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와. 그때부터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경제적 독립만이 여성의 최고인가? 사회적 평등만이 정인가? 이 갖고 있는 이 돌봄의 이 서비스가 갖는 또 대단한 매력, 또 대단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딱 정해서 엄마는 우리 할머니와 결혼했다. 할머니가 엄마의 아내였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는 거다. 너무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왜 셋이야? 아빠도 자식이고, 자기도 자식이고, 딸도 자식이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엄마는 아내도 얻어봤고, 남편도 얻어봤고, 아들도 얻어봤고, 딸도 얻어봤잖아. 다 해봤잖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이제 여성이 사회적 진출만 고집하면 네.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없이는 그러니까. 어때 집에 일해주는 아내가 있건 네. 내일 맞습니다. 다 해주는 아내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사회에서 엄청난 경쟁이 나오면 네. 아내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잘 못하겠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모성의 문제와 여성의 경제적 자리가 사회적 진출만이 또 그렇다라는 또 그 중산층 페미니즘 운동이 있어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반성 또 이게 또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나 지금 요즘 그 과제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오늘도 내가 내일 친구들이랑 3박 4일 여행을 가는데 이 가족이 지금 위태위태한 가정을 두고 갈 것이냐 놀러 갈 것이냐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못 갔어요 제가. 집에서 군대에서 외국 출장을 가도 항상 집 걱정 때문에 90%는 머릿속에 집 걱정이 됐고 10%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야 되냐 말고 회의 붙였잖아요. 나도 걱정 마세요 엄마. 우리가 다 합니다. 엄마 인생까지 망칠 수 없어요. 가세요. 가면 합니다. 멋지네요. 남편을 당신 괜찮겠어? 안 괜찮으면 자기가 처리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가라 이거야. 근데 나는 사실 못 갔어요. 그 전에 그냥 돌봄만 하던 못 갔는데 오늘 정말 갈 수 있어? 가도 돼? 물은 거예요. 조금 전에 오케이 해서 지금 가방을 싸긴 싸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이 나를 끈끈하게 힘들게 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에 모성이 갖는 이 고통이 또 있다니까. 맞아요. 모성이 지나면은 다정도 힘들어요. 병이야 여기 네. 이런 거 하더라도 다정이 너무 과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문제도 모성 문제의 또 하나의 과제 아니냐. 그런 경험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리고 30분이 지났는데 네, 계속해요. 지나버렸죠. 네, 32분이니까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하고 아니면 끊고 저기 영화도 보고 해야 끊을까요? 되니까. 네. 30 어차피 길게는 네. 못하잖아. 이게 또 그렇죠. 우리의 과제로 한번 다음 던집니다. 과제로 던지고 얘기하는 걸로. 다음에는 또 그럼 차별은 어디서 오는가? 차별은 왜 하나? 왜 차별인가? 사회에서 그럼 여성이 갖고 있는 이 강점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이야기 또 한번 해봅시다. 네. 네.